어머니, 그런데 장례식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우의 첫 번째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복자는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우리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아버지, 재산 정리는 언제 하시는데요? 그것도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아들인데, 저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상해? 복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수술 받을 때 하와이에서 골프 치던 내가 무슨 상의를 받겠다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우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폐암 말기에 아들에게 버림받은 이병태 할아버지의 통쾌한 복수 지금 시작합니다. 서울 은평구 한 아파트 단지 아침 6시가 조금 넘은 시간입니다. 이병태는 오늘도 어김없이 눈을 떴습니다. 72세라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규칙적인 생활을 해왔던 그였습니다. 옆에서 잠든 아내 윤복자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병태는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40년간 공무원으로 살아온 그의 하루는 언제나 정확했습니다. 세수를 하고 간단한 체조를 하고 아내가 깨어나기 전에 신문을 펼쳐보는 것이 그의 일과였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죠.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넘기던 병태의 눈에 부동산 관련 기사가 들어왔습니다. 서울 집값이 또 올랐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이 집도 이제 꽤 값어치가 나가겠구나. 병태는 혼잣말을 하며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25년 전 아들 정우가 대학에 입학할 무렵 장만한 이 아파트는 이제 그들 부부의 전부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부는 언젠가 아들에게 물려줄 것들이었죠. 여보, 벌써 일어났어? 복자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나왔습니다. 69세의 복자는 여전히 부지런했습니다. 결혼한 지 46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남편보다 먼저 아침 준비를 하려고 서두르는 모습이 예전과 같았습니다. 응, 신문 좀 보고 있었어. 커피 내가 타줄게. 됐어, 내가 할게. 어제 정우한테서 전화 왔던 거 기억하지? 복자는 부엌으로 향하며 말했습니다. 병태는 신문을 접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 정우는 서울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42살이 된 그는 이제 제법 이름 있는 법무법인에서 일하고 있었죠. 정우 말로는 이번 달 안에 부동산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하더라고. 세금 문제 때문에. 복자가 커피를 타며 이야기했습니다. 병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들이 변호사니까 이런 일은 당연히 아들이 더 잘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이번 주에 등기소 가야겠네. 응. 정우가 모든 서류는 자기가 준비해놨다고 하니까 우리는 그냥 도장만 찍으면 될 것 같아. 복자가 커피 잔을 건네며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커피를 마셨습니다. 이런 평범한 아침이 그들에게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우는 말 안 해도 알아서 할 애야. 복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자랑이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병태는 커피 잔을 내려놓으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놈은 어릴 적엔 꼭 내 손 꼭 잡고 다녔는데 말이야. 병태의 목소리에는 그리움이 배어 있었습니다. 벌써 40이 넘은 아들이지만 그에게는 여전히 어린 시절 아버지 손을 꼭 잡고 걷던 그 아이의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사람은 다 크는 거야. 우리도 그랬잖아. 복자가 위로하듯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약간의 아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요즘 정우는 바빠서 한 달에 한 번 통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으니까요. 그래도 우리가 모든 걸 정리해서 넘겨주면 정우도 편할 거야.
병태가 말했습니다. 그들 부부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아파트든 예금이든 모든 것을 아들 이름으로 정리해두자고 말이죠. 노후 자금까지도 정우가 관리하는 것이 더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창 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또 하나의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병태와 복자는 그들이 준비한 모든 것이 아들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믿으며 오늘도 조용한 일상을 보낼 준비를 했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난 어느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병태는 며칠 전부터 계속되던 호흡곤란 때문에 복자와 함께 동네 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는데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계속되었거든요. 아마 나이 때문일 거야.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집에만 있어서 그런 것 같아. 병태는 복자에게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시절 건강검진에서는 항상 양호 판정을 받았던 그였는데 최근 들어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병원 대기실에서 1시간을 기다린 후 드디어 병태의 차례가 되었습니다. 담당 의사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청진기로 가슴과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엑스레이 촬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CT 검사도 필요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병태와 복자는 서로 눈을 마주쳤습니다. 단순한 감기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큰 검사를 한다고 하니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사흘이 걸렸습니다. 그 사흘 동안 병태는 평소보다 더 조용해졌고 복자는 괜히 이것저것 챙겨주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둘 다 무언가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서로에게는 그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병태 환자분,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부름에 병태와 복자는 함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는 컴퓨터 화면을 보며 무거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폐암으로 진단되었고 이미 상당히 진행된 상태입니다. 병태는 순간 귀가 멍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복자는 작은 비명을 지르며 병태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의사는 계속해서 설명했습니다. 현재 사기 상태로 다른 장기로의 전이도 의심됩니다. 가급적 빠르게 수술받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완치는 어렵지만 최대한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폐암 말기. 그 세 글자가 병태의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자신에게 일어날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수술은 언제쯤 가능한가요? 복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의사는 달력을 확인하며 대답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에 수술 일정을 잡겠습니다. 그 전에 추가 검사와 수술 준비를 위한 입원이 필요합니다. 병원을 나서는 길, 병태와 복자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평소라면 지하철을 타고 집에 갔겠지만 오늘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 안에서도 둘은 조용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병태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복자는 부엌에서 물을 끓이는 소리가 들렸지만 사실 그녀도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정우한테 전화해봐야겠어. 병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이런 큰 일이 생겼으니 아들에게는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태는 휴대폰을 들고 정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한참을 기다린 후에야 정우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지금 회의 중인데. 정우의 목소리에는 바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병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정우야, 아버지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아, 어디 아프세요? 그런데 죄송한데 지금 정말 급한 회의라서 전화로 얘기하면 안 될까요? 시간이 너무 없어서요. 정우는 병태의 말을 끝까지 듣지도 않고 서둘러 말했습니다. 병태는 폐암이라는 말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래, 바쁘면 나중에 다시 전화하마. 네, 회의 끝나고 연락드릴게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병태는 휴대폰을 내려놓으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복자가 다가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일 다시 전화해보자. 오늘은 정말 바쁜 날인가 보다. 하지만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우는 언제나 바빴고 부모의 전화는 항상 나중으로 밀려나는 일이 많았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밤 병태와 복자는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일들에 대해 생각하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술 전날 밤 병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복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서로 잠든 척하며 누워 있었지만 고른 숨소리 사이로 깨어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수술대에 오를 텐데 아직도 정우로부터는 연락이 없었습니다. 여보, 잠 안 와? 복자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병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달라질 텐데. 병태의 목소리에는 두려움보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면서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건 아니었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다가올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5시 병태는 일어나 짐을 정리했습니다. 입원용 가방에는 갈아입을 옷가지와 세면도구 그리고 복자가 챙겨준 몇 가지 간식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태는 서랍에서 도장을 꺼내 가방에 넣었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가져가는 게 좋겠어. 복자가 아침을 준비하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준비한 아침이었지만 둘 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였습니다. 수술은 오후 2시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병태를 병실로 안내했고 복자는 입원 수속을 밟았습니다. 보호자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아들이 있는데 바빠서 오늘은 못 올 것 같아요. 복자가 정우의 전화번호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간호사는 별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경우가 드물지 않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수술 1시간 전 담당 의사가 수술 동의서를 가져왔습니다. 병태는 서류를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수술의 위험성, 합병증 가능성, 그리고 예후에 대한 내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가족분은 안 오시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병태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들이 있는데 일이 있어서요. 의사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술 동의서에 서명할 곳을 가리켰습니다. 병태는 펜을 들고 서명란을 바라봤습니다. 평생 수많은 서류에 사인을 해왔지만 이번만큼 무거운 사인은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의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병태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이병태. 72년을 살아온 자신의 이름이 어느 때보다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복자는 병실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수술 시간이 다가올수록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버지 수술 잘 되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일정상 하와이 예약해놨어요. 죄송해요. 복자는 문자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받는데 하와이 여행이라니요. 며느리가 보낸 문자였지만 정우도 알고 있을 텐데 말리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보,
정우한테서 문자 왔어. 복자가 병실로 들어가 병태에게 휴대폰을 보여줬습니다. 병태는 문자를 읽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미리 계획한 일이니까 어쩔 수 없지. 병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복자는 그의 눈에서 실망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수술실로 가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병태는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들이 침대를 밀며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복자는 수술실 문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여보, 잘 다녀와. 응, 걱정하지 마. 수술실 문이 닫혔습니다. 복자는 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주변에는 다른 환자 가족들이 있었지만 복자는 혼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술이 시작된 지 2시간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복자는 병원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 테이블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부모 수술날에도 여행 간다던데. 정말 세상이 많이 변했네. 복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설마 자신들 이야기는 아니겠지만 왠지 귀가 따가웠습니다. 그 순간 복자는 핸드폰을 열고 카카오톡을 켰습니다. 정우의 프로필에는 하와이 해변 골프장에서 찍은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인생은 타이밍, 부모님은 강하다 믿고 하와이 골프클럽이라는 글귀와 함께 말입니다. 복자는 휴대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수술대 위에서 생사를 오가고 있는 이 순간에 아들은 골프를 치며 여유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우릴 믿는다던 아들. 아니, 이건 그냥 버린 거야. 복자는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떨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해 왔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 아들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술실 앞으로 돌아온 복자는 의자에 앉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무엇을 믿고 살아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더 이상 아들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것은 저녁 6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의사가 수술실에서 나와 복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의사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다행히 심각하지는 않았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습니다. 다만 예상보다 전이가 많이 진행되어서 완전한 제거는 어려웠습니다. 환자분이 깨어나시면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수술은 잘 끝났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병태가 회복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진 것은 밤 9시였습니다. 여보. 병태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습니다. 복자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술 잘 끝났어. 걱정하지 마. 정우는? 병태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복자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하와이에 있어. 미리 계획했던 여행이라서. 병태는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망했지만 놀라지는 않았습니다. 어쩐지 이럴 것 같다는 예감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 날 아침 병태는 복자에게 말했습니다. 서연이한테 전화해봐. 서연은 그들이 지난 3년간 후원해온 17살 소녀였습니다.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조부모 밑에서 자라다가 조부모마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있는 아이였죠. 병태와 복자는 우연한 기회에 서연이를 알게 되었고 매달 후원금을 보내며 안부를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수술 어떻게 되셨어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목소리만 들어도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인데도
정작 친아들보다 더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아이였습니다. 잘 끝났어, 서연아. 할아버지가 너랑 통화하고 싶어 하셔. 전화기를 건네받은 병태는 서연의 목소리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 많이 아프셨죠? 제가 병문안 가고 싶은데 학교 때문에 당장은 어려워서. 괜찮다, 서연아. 할아버지는 괜찮으니까 공부나 열심히 해라. 할아버지. 그런데 말이에요. 할아버지 아드님은 안 오셨어요? 이렇게 큰 수술인데. 서연의 질문에 병태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피 한 방울 안 섞인 17살 아이도 이상하게 생각할 만큼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어른들 사정이 있는 거야. 할아버지, 할머니. 저 때문에 후원금 부담되시면 말씀해 주세요. 제가 아르바이트를 더 많이 할게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복자는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서연의 목소리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자신의 걱정은 뒤로 하고 할아버지 할머니 부담을 덜어드리려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무슨 소리야? 서연이 덕분에 우리가 더 보람을 느끼고 있는데. 통화를 마친 후 병태와 복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혈연 관계도 아닌 아이가 이렇게 진심으로 걱정해 주는데 정작 친아들은 골프나 치고 있다는 현실이 씁쓸했습니다. 여보, 우리 결정을 다시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 병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복자는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부동산이랑 예금 말이야? 응. 정우한테 모든 걸 넘겨주려고 했는데 과연 그게 맞는 일일까? 병태는 수술 후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이 죽고 나면 모든 재산이 정우에게 갈 텐데 정우가 과연 그 재산을 어떻게 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서연이 생각해봐. 그 아이는 진짜로 우리를 걱정하고 있어. 혼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도 대학 준비를 하고 있는데. 병태의 말에 복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은 부모도 없이 혼자 살면서도 항상 밝고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병태와 복자를 진심으로 아끼고 있었죠. 그럼 서연이 앞으로 일부라도 서연이 이름으로 해두는 게 어떨까? 그 아이가 대학 가고 사회에 나갈 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이야. 복자는 남편의 제안에 깊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든 걸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최근 일들을 겪으며 마음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서연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걱정돼요. 제가 아르바이트에서 모은 돈으로 과일 좀 사드릴게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사랑해요. 문자를 읽은 복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르바이트로 번 적은 돈으로 할아버지에게 과일을 사주겠다는 서연과 하와이에서 골프를 치고 있는 아지. 그 대조가 너무 극명했습니다. 여보, 결정했어. 복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하자. 적어도 그 아이만큼은 우리를 진짜 사랑하고 있으니까. 병태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혈연관계라고 해서 모두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은 아니고 혈연이 아니어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퇴원하면 바로 등기소 가자. 서연이가 성인이 되기 전에 미리 정리해 두는 게 좋겠어. 정우가 알면 어떻게 할까?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자. 우리가 우리 재산을 어떻게 쓰든 그건 우리 마음 아니야? 병태의 목소리에는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7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확고한 결정을 내려본 적이 오랜만이었습니다. 그날 밤 병태와 복자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파트와 예금의 일부를 서연 이름으로 이전하기로 한 것입니다. 정우에게는 미리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병태가 퇴원한 것은 수술 후 일주일이 지난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집에서 요양하는 것이 낫겠다는 의사의 판단이었습니다. 복자는 남편을 부축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보, 내일 등기소 갈 수 있겠어? 응, 미룰 일이 아니야. 병태는 여전히 기침을 했지만 의지만큼은 확고했습니다. 그들은 서연을 위한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병태와 복자는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서류들을 가지고 가서 아파트 지분의 절반과 예금 중 상당 부분을 서연 이름으로 이전하는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을 하게 될 줄이야. 복자가 서류를 작성하며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등기가 완료된 것은 그 주 금요일이었습니다. 병태와 복자는 서연에게 전화를 걸어 소식을 전했습니다. 서연아, 할머니야. 할머니, 할아버지 몸은 좀 어떠세요? 많이 좋아지셨어. 그런데 서연아, 할머니가 너한테 말할 일이 있어. 복자는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서연에게 집과 돈의 일부를 물려준다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우리가 너를 위해서 조금 준비해 둔 게 있어. 내가 성인이 되면 자세히 알려줄게. 할머니, 저는 후원금만으로도 충분해요. 더 부담 갖지 마세요. 서연의 말에 복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마음씨 때문에 더욱 서연을 아끼게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 월요일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온 것입니다. 하와이에서 돌아온 지 며칠 되지 않은 정우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정우가 서류 봉투를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병태는 침착하게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무슨 소리냐? 부동산 등기를 확인해 봤더니 서연이라는 애 이름으로 되어 있더군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 정우는 대리인을 통해 부모의 재산 상황을 확인하던 중 서연의 이름을 발견하고 경악했던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결정한 일이다. 병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정우의 분노와는 대조적으로 차분했습니다. 결정? 저한테 아무 말도 없이요? 아버지, 정신이 있으세요? 정신이 없는 건 너다, 정우야. 병태가 천천히 걸어가서 서랍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을 꺼냈습니다. 20년 전 신문 기사였습니다. 이거 기억나냐? 정우는 신문 기사를 받아들고 읽어봤습니다. 공무원 이병태, 상급자 부정부패 고발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때 나는 목소리를 냈고 지금은 그때보다 더 조용히 움직일 뿐이다. 병태의 말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단호하게 나온 적이 없었거든요. 아버지, 서연이가 누군지나 알고 계세요? 그냥 남남인데 왜 우리 재산을? 남남이 아니다. 그 아이는 너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고 있어. 복자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도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사랑요?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닙니까? 정우의 말에 병태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돈 때문이라고? 내가 하와이에서 골프 칠 때 그 아이는 아르바이트비로 내 과일을 사주겠다고 했다.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버지가 자신의 하와이 여행을 알고 있다는 것도 놀라웠고 서연과 비교당한다는 것도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건 제가 미리 계획했던 일이고, 계획? 내 아버지가 생사를 오가는 수술을 받는데 그게 더 중요했나? 복자가 쏘아붙였습니다.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한테는 아무것도 안 남겨주시고? 정우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병태는 정우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내가 진짜 우리를 걱정했다면 그런 질문은 안 나왔을 거다. 그때 복자가 무언가를 떠올린 듯 말했습니다. 정우야, 혹시 내가 아버지 입원 보험금으로 뭔가 하려던 건 아니지? 정우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실제로 정우는 아버지의 입원 보험금을 담보로 사업 자금 대출을 받으려고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내 표정 보면 다 알겠다. 병태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저는 아드님인데. 아들이라고 해서 모든 게 용서되는 건 아니다. 그리고 혈연이라고 해서 사랑이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고. 병태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제 내 길을 가거라. 우리도 우리 길을 갈 테니까. 정우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화가 나서 집을 나서려던 그때 병태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정우야, 내가 변호사라면서 왜 부모 재산에만 관심이 있냐? 내 실력으로 벌어서 살아라. 문이 쾅 닫혔습니다. 정우가 나간 후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병태와 복자는 서로 마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네. 응, 이제 우리 마음 편하게 살자. 정우가 집을 나간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사이 병태의 건강은 눈에 띄게 악화되었습니다.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효과는 크지 않았고 의사는 더 이상 적극적인 치료보다는 편안한 요양을 권했습니다. 여보, 오늘은 어때? 복자가 병태에게 죽을 떠먹여주며 물었습니다. 병태는 예전만큼 식욕이 없었지만 아내를 위해서라도 조금씩은 먹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괜찮아. 서연이가 오늘 온다고 했지? 응, 오후에 온다고 했어. 대학 원서 쓰는 거 도와달라고 하더라. 서연은 이제 고등학교 3년생이 되어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모든 걸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성적은 우수했고 목표도 뚜렷했습니다. 오후 3시쯤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교복 차림의 서연은 여전히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우리 서연이가 왔으니까 벌써 기분이 좋아졌다. 병태는 서연을 보며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요즘 서연이 올 때만큼은 몸의 고통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대학 원서 쓰는데 도움이 필요해서 왔어요. 자기소개서 검토 좀 해주실 수 있으세요? 서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병태는 안경을 쓰고 서연의 자기소개서를 천천히 읽어봤습니다. 사회복지학과를 지원하는구나. 네,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저에게 해주신 것처럼요. 서연의 말에 복자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이 아이는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고 싶어 했습니다. 훌륭한 꿈이다. 할아버지가 조금 도와줄게. 병태는 서연의 자기소개서를 꼼꼼히 봐주며 조언을 해줬습니다. 공무원 시절 많은 서류를 검토해 본 경험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사이 복자는 부엌에서 서연이 좋아하는 호떡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올 때마다 해주던 간식이었죠. 할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서연이 부엌으로 와서 복자를 도왔습니다. 둘이 함께 요리하는 모습은 마치 진짜 할머니와 손녀 같았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복자가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이제 서연에게 모든 걸 말해줄 때가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할머니. 우리가 너를 위해서 조금 준비해둔 게 있다고 했잖아. 이제 말해줄게. 복자는 서연을 거실로 데려가서 병태와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아,
우리가 이 집과 예금의 일부를 내 이름으로 해뒀어. 서연은 깜짝 놀라며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아들도 있지만 우리는 내가 더 소중해. 그래서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해서 그렇게 했단다. 병태의 설명에 서연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할아버지, 저는 그런 거 바라지 않았어요. 그냥 할아버지 할머니가 건강하시면 돼요. 우리도 안다. 너는 그런 걸 바라는 아이가 아니라는 거. 그래서 더 주고 싶은 거야. 복자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가 대학 졸업하고 사회복지사가 되어서 너처럼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줘야 해. 약속할 수 있겠니?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네, 약속드릴게요. 할아버지 할머니처럼 따뜻한 어른이 되겠어요. 그때 병태가 서연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상자 안에는 낡은 손목 시계가 들어 있었습니다. 이건 할아버지가 공무원 첫 월급으로 산 시계야. 내가 가져라. 할아버지. 그리고 이것도. 병태는 서연에게 편지 봉투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가 너를 위해 쓴 편지야. 힘들 때마다 읽어봐. 서연은 선물들을 받으며 계속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서연이 집으로 돌아간 후 병태와 복자는 조용히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우린 그 아이 덕에 늦게라도 인간다운 걸 해봤네. 복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우에게만 모든 걸 주려고 했다면 이런 보람을 느껴볼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연이가 우리보다 더 오래 살 거야. 그리고 우리가 준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거고. 병태도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이제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사랑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병태는 변호사를 불러 공식적인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서연에게 물려줄 재산과 함께 나머지 재산으로는 청소년 지원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정우한테는 알리지 마. 어차피 상관없을 테니까. 병태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들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 같았습니다. 복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혈연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용서하고 이해할 필요는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때로는 혈연이 아닌 사람이 더 진짜 가족일 수 있다는 것도 말입니다. 병태가 세상을 떠난 것은 그로부터 2달 후 가을이 깊어가는 10월의 어느 아침이었습니다. 복자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려고 깨웠을 때 병태는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평안하게 잠든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여보. 복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그 순간이 오니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 준비는 복자와 서연이 함께 했습니다. 서연은 학교를 쉬고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반면 정우는 부고 연락을 받고도 바로 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이 어디냐고 물어보더라고. 언제 올 거냐고 물었더니 일정 조정해서 온다고 하고. 복자가 서연에게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일정을 조정한다는 아들의 말에 더 이상 실망하지도 않았습니다. 할머니,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서연이 복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위로했습니다. 17살 아이가 어른보다 더 든든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병태의 옛 직장 동료들과 동네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사람들도 왔습니다. 기자들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알고 오셨나요? 복자가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그중 한 기자가 설명했습니다. 고인께서 생전에 청소년 지원 장학재단 설립에 관해
저희와 연락을 주고받으셨습니다. 전 재산을 기부하신다고 하셔서 복자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병태가 혼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기자분, 혹시 인터뷰가 가능할까요? 시민단체 관계자가 복자에게 물었습니다. 고인의 뜻을 널리 알려서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뜻이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장례식 첫날이 끝나갈 무렵에도 정우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화환 하나가 배달되었습니다. 이병태님의 명복을 빕니다. 마이너스 아들 정우 올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환이라니. 복자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장례식에 화환을 보내고 끝내는 아들이라니 차라리 안 보내는 게 나았을 것 같았습니다. 이튿날 오전 드디어 정우가 장례식장에 나타났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고 온 그의 표정은 무표정했습니다. 슬픔보다는 귀찮다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어쩌다가 조문 받아야지 어서 옷이나 갈아입어라. 복자의 목소리는 차갑했습니다. 정우는 영정 앞에 서서 잠시 묵념을 했지만 진정성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장례식 비용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정우의 첫 번째 관심사는 돈이었습니다. 복자는 아들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걱정할 일 아니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리고 아버지 재산 정리는 언제 하시는데요? 그것도 내가 상관할 일 아니다. 복자의 단호한 대답에 정우는 당황했습니다. 평소 순종적이던 어머니가 이렇게 나온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오후에 발인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시민단체의 관계자가 다가오자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정우가 복자에게 물었습니다. 복자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청소년 지원 장학재단을 설립하셨어. 전 재산을 기부하기로 하셨고. 뭐라고요? 전 재산을 기부요? 정우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그때 시민단체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고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고 이병태 선생님께서는 생전에 사회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청소년 지원을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장례식장에 온 사람들 모두가 병태의 결정에 감동받은 것 같았습니다. 잠깐만요.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정우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고인의 아들인데 저와 상의도 없이 어떻게... 상의요? 복자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가 수술받을 때 하와이에서 골프 치던 내가 무슨 상의를 받겠다고? 장례식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정우를 바라보며 수군거렸습니다. 그때 서연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손에는 병태가 녹음해둔 음성 파일이 담긴 녹음기와 편지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서 저에게 읽어달라고 하신 편지가 있습니다. 서연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병태의 목소리가 녹음기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 아들이 놓친 것, 내가 이어받거라. 사랑은 혈연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만들어지는 거다. 서연은 병태가 남긴 낡은 손목 시계를 차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받았습니다. 인생은 타이밍 맞다. 내가 놓친 거야. 복자가 정우를 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저녁 뉴스에서는 병태의 이야기가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아들 대신 후원하던 아이에게 전 재산 기부한 할아버지라는 제목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했고 장학재단의 추가 기부가 이어졌습니다. 병태의 장례를 치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복자는 서울 아파트를 정리하고
경기도 외곽의 작은 시골 마을로 이사했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곳에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새로 이사한 집은 작지만 따뜻했습니다. 작은 마당에는 병태가 좋아했던 국화꽃을 심었고 거실에는 남편의 사진을 정중하게 모셔두었습니다. 복자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서 차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여보,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복자는 남편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혼자 사는 것이 외롭긴 했지만 마음은 평안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내린 결정들이 옳았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연은 이제 대학교 1년생이 되었습니다. 사회복지학과에 입학한 서연은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은 복자를 찾아와 안부를 확인했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이번 주 토요일에도 서연이 찾아왔습니다. 대학생이 된 서연은 더욱 성숙해 보였지만 복자를 보는 눈빛만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우리 서연이 대학 생활은 어때? 정말 재미있어요. 사회복지 이론을 배우는데 할아버지께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의미 있는 건지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서연은 가방에서 성적표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전 과목이 우수한 성적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복자가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그런데 좋은 소식이 있어요. 서연이 밝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뭔데? 제가 대학에서 장학금을 받게 됐어요. 할아버지 이름으로 설립된 장학재단에서요. 복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연이 남편이 만든 장학재단의 첫 번째 수혜자가 된 것입니다. 정말 우연이네. 우연이 아니에요. 할아버지께서 저를 위해 길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서연의 말에 복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남편의 사랑이 이런 식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 저 합격했어요. 뭘 합격했다고? 사회복지사 보조 자격증이요. 할머니가 제 멘토라고 추천서에 썼어요. 서연이 자격증을 보여주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복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내가 멘토라니 과분한 말이야. 아니에요. 할머니께서 저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이 정말 많거든요. 사랑하는 방법, 희생하는 방법, 그리고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그날 오후 서연은 복자와 함께 마을 버스 정류장을 산책했습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걸으며 둘은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할머니, 정우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복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연락 안 해. 장례식 이후로 한 번도 안 했어. 섭섭하지 않으세요? 처음엔 그랬지. 하지만 이제는 괜찮아. 가족이라는 게 꼭 혈연으로만 이어지는 건 아니라는 걸 알았거든. 복자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내가 있어서 우리는 외롭지 않았어. 그리고 할아버지도 마음 편히 가실 수 있었고, 버스 정류장에 도착했을 때 서연은 복자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손뜨개로 만든 목도리였습니다.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겨울에 따뜻하게 하세요. 고마워, 서연아. 복자는 목도리를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서연이 버스에 오르기 전 복자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 다음 달에 또 올게요. 그때는 제가 사회복지 봉사활동 한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가거라. 버스가 떠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복자는 남편의 사진이 든 지갑을 꺼냈습니다. 작은 사진 속에서 병태가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잘했지? 복자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서연이가 이렇게 잘 자라주고 있어.
내가 걱정했던 것들 다 잘 되어가고 있어.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천천히 집으로 걸어가며 지난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복자는 거실에 있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린 부모 노릇 끝까지 해냈네. 정우에게는 실패했을지 몰라도 서연이에게는 좋은 어른이 되어줬어. 복자는 남편의 사진을 품에 안고 계속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건 이런 거였구나. 조건 없이, 대가 없이 그냥 주는 것. 서연이가 그걸 가르쳐 줬어. 밤이 깊어갔습니다. 복자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 참 잘 살았다. 잘 가요. 창밖으로는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복자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아마 그 중 하나가 남편일 거라고. 그리고 그 별이 서연의 앞길을 밝혀주고 있을 거라고. 복자의 새로운 하루가 내일도 시작될 것입니다. 외롭지만 의미 있는 조용하지만 따뜻한 하루들이 말입니다.